여러분 안녕하십니까? 12월 21일 금요일 팬의 뉴스 시작하겠습니다. 정부에서 지난 2017년 11월부터요, 이 장기 소액연체자 지원책, 즉 1,000만 원 이하를 10년 이상 갚지 못하는 사람에 대해서 3년 동안 연체 없이 잘 갚으면은 남은 채무를 면제해주는 이런 제도를 시행해서 그동안 한 31만 명 정도의 채무가 탕감됐다고 하는군요. 근데 이 제도가 제일 처음 나왔을 때 참 전형적인 포퓰리즘 정책이다, 반발이 컸었는데요. 오늘 정부가 이런 채무 탕감 정책을 아예 상시화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앞으로도 쭉 정부가 빚을 갚아주겠다 이거죠. 이런 소식이 전해지자 국민들 상당히 반발하고 계시네요. 제가 좀 네티즌들의 의견을 한번 찾아봤습니다. 가장 많은 공감을 얻은 글 보니까요. 정부가 개인 빚을 왜 갚냐? 결국 세금인데 이 표 얻으려고 미친 짓을 한다. 이렇게 댓글이 달렸습니다. 그러자 이에 대해서 어떤 네티즌이 이 정부가 세금으로 갚는 게 아니라 은행이 받을 돈을 못 받게 되는 것이라고 말을 했습니다. 그러면 다른 네티즌은 은행이 손해를 보는 거 아니냐? 그렇다면 결국 그 은행의 주주들이 피해를 보게 될 텐데 결국에는 국민들이 손해를 보는 거다. 이렇게 막 반박도 이어지고 있더군요. 자, 정부가 빚을 탕감해 주는 거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저는요, 이거 정말 조심스럽게 접근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자칫하면 그동안 성실하게 빚을 갚았던 사람들이, 그런 분들이 억울할 수도 있고요. 1,000만 원 이하의 빚은 안 갚아도 정부가 갚아줄 거야. 이런 식의 이 모럴 해저드, 곧 도덕적 해이 현상이 확산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참 1,000만 원 이하의 빚 성실히 갚았던 분들 속 좀 터지실 것 같은데, 자, 속 터지는 정부, 화병 나는 정책들 때문에 정말 한 번도 경험해보지 못한 나라 우리가 지금 살고 있습니다. 하지만요, 이제 겨우 19개월 지났습니다. 아직 39개월 더 남았습니다. 이거 언제 하나 이거. 지난 2012년 계속해서 그러면 오늘 주요 뉴스 보고 그리고 나서 여러분과 오늘 준비한 소식들을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뉴스 보시기 전에 좋아요와 구독 부탁을 드립니다. 자, 먼저 주요 뉴스입니다. 지난 2012년 문재인 대통령이 당시 MB정권 국무총리실의 민간인 불법 사찰에 대해 대통령 탄핵이 가능하다고 발언했던 사실이 드러나면서 현 청와대 민정수석실의 민간과 언론에 대한 무차별적 사찰에 대한 부메랑으로 돌아오고 있습니다. 메시지를 반박할 수 없으면 메신저를 죽여라. 청와대의 무차별 사찰에 대해 연일 폭로하고 있는 김태우 수사관이 청와대가 불법 획득한 증거까지 이용해 자신을 죽이려 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여성 임원이 많은 기업에 국민연금을 집중 투자하고 대체 복무 기간을 더 줄이겠다는 등 국민들의 우라병을 일으키는 정책들이 연이어 검토되고 있습니다. 패는 기획, 가짜뉴스 만든 언론인들, 김의겸 현 청와대 대변인부터 최종회, 주진우 시사인 기자까지 패는 뉴스에서 집중 조명한 가짜뉴스의 실태와 이번 기획이 가져온 사회적 변화를 정리해봅니다. 국방부가 북한의 위협에 대항하기 위한 킬체인과 한국형 미사일 방어체계 등 소위 삼축 체계를 국방부 업무보고에서 뺐습니다. 북한 퍼주기에 이은 눈치보기라는 비판이 쏟아지고 있습니다.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시리아 주둔 미군 철수 명령에 반발해 매티스 국방장관이 사임했습니다. 미군 철수에 대해 공화당 내에서도 비판이 나오는 가운데 트럼프 대통령의 대북 정책에 대한 변화 가능성을 짚어봅니다. 미꾸라지 한 마리가 물을 흘린다. 우리에게 그런 DNA는 없다는 등 지난 한 주간 국민적 관심이 집중됐던 발언들을 금주의 말말말에서 모아 보도합니다. 중학교 1학년에게 콘돔 사용법을 알려주고 동성애를 가르치는 현 교과서의 문제점에 대해 진단하는 토론회가 국회에서 열렸습니다. 팬앤 현장에서 취재했습니다. 2012년에 있었던 이 국무총리실의 민간인 사찰 사건 여러분 기억하십니까? 그 당시에 이제 문재인 전 민정수석이죠. 문재인 대통령은 이런 말을 했습니다. 민간인 사찰한 게 사실이라면 대통령 탄핵 사유다. 바로 MB 이명박 대통령을 겨냥한 그런 말이었죠. 그런가 하면 당시에 이 서울대 교수였던 조국 지금 현 민정수석은요, 불법 사찰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기도 했는데, 불법적인 행위다라고 얘기했는데, 정작 지금 청와대에 계신 분들 요즘 아주 이 말에 대한 그 책임을 지셔야 되는 그런 상황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관련 내용 신민영 기자의 보도입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지난 2012년 총선과 대선을 앞두고 민간인 불법 사찰로 대통령 탄핵이 가능하다고 발언한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최근 청와대 민정수석실 산하 특별감찰반의 전방위적 민간인 사찰 파문이 확산되는 상황이어서 당시 발언은 문 대통령의 발목을 잡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펜앤드마이크가 21일 독자 제보를 바탕으로 확인한 결과 문재인 대통령은 지난 2012년 4월 4일 좌파 성향 인터넷 매체 오마이뉴스와의 인터뷰에서 당시 의혹이 불거진 이명박 정부 국무총리실의 민간인 불법 사찰 논란에 대해 우선 지금 드러난 사실만 갖고도 다수 민간인에 대한 불법 사찰을 한 것이고 국가의 기본을 무너뜨리는 범죄 행위라고 말했습니다. 노무현 정부의 마지막 청와대 비서실장이었던 문 대통령은 당시 총선을 앞두고 정치권에 입문해 민주통합당 국회의원 후보 신분이었으며 그해 12월 대선에 출마했다가 박근혜 새누리당 후보에 패해 낙선했습니다. 문 대통령은 이어 개인에 의해 우발적으로 벌어진 것이 아니라 이명박 정부의 청와대가 정부 안에 범죄 조직을 운영한 셈이고 그것이 드러나니 청와대가 조직적으로 개입해 증거를 인멸하고 검찰이 축소 수사하도록 하고 돈으로 입막음까지 한 사건이라고 덧붙였습니다. 그는 그러면서 현재 드러난 사실만으로도 이명박 대통령은 정치적 책임을 져야 한다며 이명박 대통령이 실제 지시를 하고 보고를 받고 관여한 사실이 드러나면 그땐 법적인 책임도 피할 수 없다고 강조했습니다. 하지만 2018년 12월 현재 청와대를 향해 제기되고 있는 일련의 의혹들은 문 대통령 본인의 과거 발언과는 너무 배치됩니다. 이명박 정부의 민간인 사찰 의혹은 이번 특감반 의혹과 비슷하게 내부자의 언론 폭로를 통해 확산됐습니다. 2010년 6월 MBC PD수첩에 이 정부는 왜 나를 사찰했나 편은 여야 의원들에 대한 광범위한 사찰이 이루어졌다는 정황을 상세히 전하며 이명박 정부를 몰락의 길로 빠뜨렸습니다. 지금은 여야가 바뀌었지만 여야 반응은 데자뷰를 연상시킬 정도로 닮아 있습니다. 당시 민주통합당 박지원 원내대표는 국정조사와 특검을 수용하지 않는다면 이것은 민주주의를 역행하는 이명박식 독재라고 했고 전현희 대변인은 레임덕의 시작이라고 규정했습니다. 2012년 이후 야권의 공격은 더 매서워졌고 서울대 교수였던 조국 청와대 민정수석은 트위터에 공직과 공무와 관련이 없는 민간인을 사찰 대상으로 삼는 것은 불법이라고 쓰기도 했습니다. 지금의 여야도 문재인 정부의 유전자에는 애초에 민간인 사찰이 존재하지 않는다는 주장과 청와대가 민간인 사찰을 마구잡이로 한 거로 보인다. 특검으로 갈 수밖에 없다고 주장하며 맞서고 있습니다. 앞서 문재인 정권 청와대 특감반에서 퇴출된 김태우 수사관은 특감반 시절 작성했던 첩보 보고서 파일에도 전직 총리 아들의 개인 사업 현황, 민간은행장 동향 등 특감반의 업무와 관련 없는 민간인 사찰로 의심되는 보고서들이 상당수 포함돼 있었습니다. 김태우 수사관의 첩보 보고서에 대해 박형철 반부패 비서관은 첩보 목록은 본인만 가지고 있었던 것도 포함돼 있고 직무와 무관한 것은 폐기했으며 일부 첩보는 상부에 보고가 안 됐다고 변명했지만 김 수사관은 첩보 보고서가 있다는 것은 보고서를 작성해도 된다는 승인이나 지시가 있었다는 것이라고 반박했습니다. 일각에서는 문 대통령의 6년 8개월 전 발언을 2018년 12월 현재 상황에 대입해보면 문 대통령은 지금까지 드러난 사실만으로도 정치적 책임을 져야 할 수도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김태우 수사관의 폭로가 사실이라면 2012년 문재인 대통령의 민간인 불법 사찰로 탄핵이 가능하다라는 발언과 조국 민정수석의 공직과 공무와 관련이 없는 민간인을 사찰 대상으로 삼는 것은 불법이라는 발언은 문재인 정권의 존립을 걱정해야 할 정도의 부메랑으로 돌아올 수 있습니다. 자유, 진실, 시장, 펜앤뉴스입니다. 이 남자가 말을 했으면 좀 책임을 져야겠죠?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제가 어저께 뉴스를 시작하면서 메시지를 반박할 수 없으면 메신저를 죽여라. 이게 이 정치판에서 벌어지고 있는 아주 유용한 전략이다. 그렇게 설명을 드렸었는데 이 청와대가 정말 그 무차별 사찰에 대해서 연일 폭로하고 있는 이 김태우 수사관을 불법적으로 지금 수사하고 있는 모양입니다. 김태우 수사관이 한 언론과의 단독 인터뷰를 갖고요. 청와대가 불법적으로 자기를 털고 있다고 말했다고 하는데요. 관련 내용 한기호 기자의 보도입니다.
청와대 민정수석실 산하 반부패 비서관실 특별감찰반원으로 일하다가 축출된 김태우 수사관이 청와대를 비난하는 인사에 대한 동향 첩보가 있으면 위에서 좋아했다고 추가로 밝혔습니다. 김태우 수사관은 21일 공개된 중앙일보와의 인터뷰에서 좌파 성향 전성인 홍익대 교수가 사감으로 VIP를 비난했다는 첩보보고서 작성 배경에 대해 해당 교수가 문재인 대통령에 대해서 너무 막했다, 언론에도 얘기하고 포럼이나 회의에서도 비난을 했다며 이렇게 말했습니다. 김 수사관은 해당 교수 첩보를 몰랐다는 청와대에 이런 게 있는데 쓸까요? 라고 텔레그램으로 상관에게 물어보고 쓰라고 해서 썼다고 반박하기도 했습니다. 앞서 자유한국당은 19일 김 수사관이 작성한 첩보보고서 목록 사진을 공개하면서 현 정권에서 특감반을 이용해 야권 정치인, 언론, 기업, 공직자, 민간인 등에 대해 전방위적 사찰을 벌였다고 폭로하고 이 중 11건을 불법 사찰 문건으로 꼽은 바 있습니다. 김 수사관은 한국당에 첩보보고서 목록 사진을 전한 건 본인이 아니라면서 내가 넘겼다면 그건 잘못한 거다, 변절자라고 하는데 난 그런 사람이 아니다라고 누차 부인했습니다. 실제로 한국당은 김 수사관의 것으로 보이는 컴퓨터 화면을 카메라로 찍은 사진을 제보받아 첩보 내용까지 들여다보진 못한 걸로 알려져 있습니다. 김 수사관은 이렇게까지 청와대와 싸우는 이유가 뭔가라는 질문을 받자 외벌이 가장이라는 자신의 처지를 이유로 원래 수모를 감수하자고 이를 악물었지만 청와대가 불법 증거까지 사용해가면서 내 인격을 말살했다는 배경을 밝혔습니다. 당초 11월 감찰이 시작된 뒤 자신은 지인 수사 상황을 경찰에 물었다는 의혹 관련 정보 제공에만 동의했는데 청와대는 휴대전화 디지털 포렌식 과정에서 과기부 감사관실 5급 채용 응시, 골프 접대 관련 정황까지 동의 없이 가져갔던 겁니다. 그는 문재인 정부가 사람이 먼저다라는 슬로건으로 출범했는데 완전 모순된다, 청와대가 날 죽이겠다고 변한 것이라고 토로했습니다. 김 수사관은 청와대 해명들을 반박할 물증이 있느냐는 물음에는 그건 더 고민해보고 말하겠다고 했고, 야권에서 특별검사 도입을 통해 비위 감찰 묵살, 민간인 불법 사찰 의혹 규명을 촉구한 데 대해선 무엇이든 저는 자신이 있다며 저는 청와대의 직무유기, 감사무마 같은 범죄 행위를 국민의 알 권리를 위해 공론화시킨 죄밖에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는 같은 날 공개된 문화일보와의 통화에선 청와대가 19일 자신을 공무상 비밀누설 혐의로 고발한 것에 대해 본인들이 내 첩보가 쓰레기라고 해놓고 비밀을 누설했다고 하면 나는 소명된 것이라고 모순점을 거듭 강조하기도 했습니다. 한편 오늘 김 수사관은 드루킹 특검을 국회가 추천하기도 전부터 청와대가 특감반을 시켜 후보군 10여 명에 대한 신상조사를 벌였다는 정황도 폭로했고, 청와대는 특감반원은 반부패 비서관실 행정요원이라는 이중신분이라며 불법성을 부인했습니다. 자유, 진실, 시장, 펜앤뉴스입니다. 오늘 제가 뉴스 준비를 거의 59분까지, 5시 59분까지 막 하고 들어오느라고 잘 챙기질 못했습니다. 그래서 조금 그 구독이나 뭐 후원, 좋아요 이런 거 눌러달라고 말씀을 제대로 못 드렸더니 조금 숫자가 좀 적은가 봅니다. 저희 펜앤뉴스 보시기 전에 항상 좋아요 그리고 구독 버튼 눌러주시고요. 그리고 후원해 주시면 저희들에게 큰 도움이 됩니다. 참 제가 시작하면서 우라통 터지는 소식이 많다 그런 말씀 드렸는데 이 소식도 역시 우라통이 터지는군요. 바로 제 옆에 있는 이분, 진선미 여성부 장관인데요. 국민연금, 그렇지 않아도 우리 국민들의 이 노후 생명줄이 될 수 있는 국민연금 뭐 고갈될지도 모른다 이런 소식이 들리고 있는데 이 국민연금을요, 여성 임원이 많은 기업에다가 집중 투자하겠답니다. 아니, 국민연금의 투자 대상은 수익을 많이 낼 수 있는, 그러니까 국민연금의 가치로 수익 투자를 해서 수익을 더 낼 수 있는 그런 기업으로 가야지 여성 임원이 많은 기업에 투자한다는 건 도대체 뭔 소리입니까? 그런가 하면 국방부에서는 뭐 양심적 병역 거부자에 대한 대체 복무제를 36개월에서 24개월로 줄이겠다고 하는군요. 참 병역을 다 마치신 분들, 뭐 저 같은 사람들이겠죠. 우라병 터지는 그런 소식인 것 같습니다. 이 두 기사를 윤희성 기자 그리고 김종영 기자가 연속 보도합니다. 여성가족부가 국민연금, 공무원연금 등 공적 연기금을 여성 임원 비율이 높은 기업에 집중 투자하는 정책을 추진한다는 사실이 알려지면서 비판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습니다. 여성가족부가 기업 의사결정에 개입한다는 발상이나 연기금 수익성과 연관성이 검증되지 않은 여성 임원 비율을 투자 결정의 지표로 삼겠다는 발상에 대해 비판이 나옵니다.
여성가족부는 20일 여성 임원 비율이 높은 기업에 국민연금, 공무원연금 등 공적 연기금을 집중 투자하는 방안을 추진한다고 밝혔습니다. 민간 기업이 여성 임원을 일정 비율로 유지하도록 하기 위해 여성가족부는 여성 임원 비율 목표제를 도입하고 공적 연기금 투자 기준에 여성 대표성 항목을 반영할 예정입니다. 문재인 대통령에게 이런 내용의 업무 보고를 한 여성가족부는 기업들의 여성 임원 비율을 조사해 내년 10월 발표하고 임원이 될 수 있는 여성 후보군도 정책적으로 양성합니다. 또 여성 임원이 기업 경영 성과 등에 미치는 긍정적 영향에 대한 실증 사례도 조사해 발표합니다. 21일 페이스북에는 여성 임원 비율을 반영해 민간 기업에 투입되는 공적 연기금을 결정해야 한다는 진선미 여성가족부 장관의 업무보고 내용을 두고 비판 의견이 다수 게재되고 있습니다. 김태호라는 아이디를 사용하는 페이스북 이용자는 민간 기업 여성 임원 비율을 늘린다는 여성가족부의 정책은 주주의 권리를 침해하는 것으로 개인들의 돈을 투자한 민간 기업의 의사결정을 무슨 수로 막겠다는 것인지 이해할 수 없다고 반응했습니다. 또 초등학교 교사 여성 비율이 너무 극단적이던데 남성 비율은 높여주시나요? 라며 여성가족분이 남성 비율은 신경 안 쓰려나? 라고 비판했습니다. 페미니즘은 여혐입니다라는 아이디를 사용하는 페이스북 이용자는 수익성을 신경 쓰지 않고 여성 임원 비율이 높은 곳에 공적 연기금을 투자하겠다는 것은 올바른 결정으로 보기 힘들다고 지적했습니다. 공적 연기금 전문가들은 여성 임원 비율과 연금 수익률의 상관관계가 입증되지 않은 상황에서 여성가족부의 정책이 자산 운용의 폭을 좁히는 규제로 작용할 것이라고 우려합니다. 한편 문재인 대통령에 대한 20대 남성 지지율이 전 연령대와 성별을 통틀어 가장 낮았습니다. 여론조사 기관 리얼미터는 지난 17일 전국 19세 이상 성인 남녀 2,509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여론조사 결과를 발표했고 20대 남성 평가 부분은 긍정평가가 29.4%, 부정평가는 64.1%였습니다. 국방부가 소위 양심적 병역 거부자의 대체 복무 기간을 당초 아닌 36개월에서 최대 24개월까지 단축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병역을 마친 청년들은 이에 반발하고 있습니다. 국방부는 20일 서울 용산 국방부 청사에서 열린 업무보고에서 양심적 병역 거부자의 복무 기간을 일단 36개월간 교도소에 복무하는 방향으로 하되 상황에 따라 복무 기간을 최대 12개월 줄이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현재 일반 육군 징집병은 복무기간이 18개월입니다. 당초 국방부는 소위 양심적 병역 거부자들의 대체 복무기간을 다른 대체 복무자와 형평성을 유지하겠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국가인권위원회와 일부 인권단체가 반발에 나서며 난항을 겪은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인권단체들의 눈치를 보며 단축안을 내놨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국방부는 이날 27개월 안도 제시했습니다. 국제기구 권고를 고려했다는 겁니다. 양심적 병역 거부자의 대체 복무는 2020년 1월부터 시행되는데 국방부는 이 대체 복무가 자리 잡으면 복무 기간을 단축하는 근거 조항을 병역법 개정안에 반영한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병역법 42조에 따르면 대체 복무 기간은 대통령 승인을 거쳐 1년까지 조정할 수 있습니다. 이에 대한 비난 여론이 빗발치고 있습니다. 국방부의 대체 복무안을 전한 한 포털뉴스 댓글에는 누구는 면회왔던 가족들이 몰살을 당하면서 목숨 걸고 병역 의무를 마치는데 교도소서 놀면서 편하게 2년 때우겠다니 양심적 병역 거부자들은 사회에 나와서 비양심인 예비역들한테 죽고 싶은 것이냐 등의 의견이 올라왔습니다. 김진태 자유한국당 의원도 21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양심적 병역 거부 국민투표하자는 성명을 남겼습니다. 김진태 의원은 총 들고 나라 지키는 것과 군대 가기 싫어 다른 곳에서 기간을 때우는 것은 차원이 다르다면서 양심적 병역 거부에 대해 찬반 국민 투표를 제안한다. 대법원 판결 하나로 군대 갔다 온 사람들이 다 양심불량자가 돼버렸는데 이젠 더 이상 참을 수 없다고 적었습니다. 한편 법무부는 양심적 병역 거부로 수감돼 있던 71명 중 58명을 가석방한 바 있습니다. 병역 의무를 지고 있는 현역 군인들과 일부 전역 장병들도 특정 종교 믿으면 병역 의무 안 져도 되는 것이었나라며 상실감을 느낀다고 하소연하고 있습니다. 자유, 진실, 시장, 페넷뉴스입니다. 주필님, 이게 말이 되는 얘기인가요? 국민연금을 여성 임원이 많은 기업에다 투자하겠다. 이건 정말 그 한마디로 예. 그 여가부를 이제 폐지해야 됩니다. 그 헛소리나 저렇게 짓거리고 있고 그 여가부가 일이 별로 없어요, 사실. 아니 뭐 일을 하면은 오히려 좀 문제를 일으키는 그런 느낌. 아니 일이 별로 없다 보니까 이제 저런 일을 만드는 거예요. 네.
이제 저렇게 하면 만일에 저 주장이 관철되면 이제 뭐 여가부 안에 무슨 위원회도 만들 수 있고 예. 또 여가부 안에 또 이제 담당과를 만들어야 돼요. 예? 아휴, 또 기업들에게 또 간섭할 수 있잖아요. 그렇죠. 기업들에게 예를 들어서 뭐 여성을 임원으로 뽑아라, 누구누구를 임원으로 스카우트해라 예. 하고 이제 간섭할 수 있죠. 그러겠죠. 그러니까 우리나라는 이 정부 부처 공무원들이 입만 열고 머리만 열면 기업 뜯어먹을 생각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여가부 차원에서 또 기업을 뜯어먹을 생각을 하니까 예. 여성 임원 비율을 어떤 기준으로 제시해 놓고 하면 과 단위는 하나 만들어질 겁니다. 그럼 과장 하나 보직 생기고 사무관 한 둘, 셋 하고 뭐 주사 뭐 7급 몇 명 뭐 하면은 그럴듯한 이제 조직 확대도 할 수 있고 예산도 딸 수 있고 또 그 본인들은 기업에 큰 이제 빨대를 하나 꼽는 거죠. 아니, 그 8명, 9명 그 일하려고 우리 국민연금을 턴다고요? 아니 그러니까 이제 장관에서부터 아유. 기업에 빨대를 꼽는 겁니다. 아우, 속 터져. 그 기업에 빨대를 꼽아가지고 이제 온갖 종류의 간섭을 할 수 있죠. 그러니까 이제 그 짓을 지금 해보고 싶은 겁니다. 그 짓을 해보고 싶은 건데 이 여가부는 김대중 대통령 때 잘못 만든 거거든요. 여가부 예. 이런 정부 부처가 존재하는 부가 없습니다. 나라가 없죠, 나라. 예, 뭐 그런 나라가 없습니다. 그 예. 여가부 지금이라도 폐지하고 이제 조직이 있다 보니까 자꾸 저런 이제 헛소리들을 내놓는데 네. 이제 저런 발상을 연금 사회주의적 발상이라 그래요. 예. 그러니까 연금은 연금의 원리에 맞게 경영이 돼야 되는데 어떻든 국가가 이제 국민연금이라는 돈을 갖고 있잖아요. 그래서 제가 늘 주장하는 게 국민연금의 국민연금관리공단 자산운용부를 없애야 된다. 그래서 국민연금을 민영화해서 민영화하자고요? 예, 예. 연금은 강제연금으로 오케이. 뭐 그 사회적 구조니까 사실 연금은 연금세를 우리가 내고 있는 거거든요. 예. 내 그 개인적인 저축을 하고 있는 게 아닙니다. 예. 내 연금 세금을 사회보장 준조세라고 세금을 볼수 있죠. 내는 건데 이 세금을 뭐 국가에 정해서 내라 그러면 내는데 오케이. 그러면 정부에서 모아놓는다고 하도 저축 비슷한 것으로 뭐 강조를 한 노후 대책이라 그 국민연금 홈페이지 어디를 봐도 저축이란 말은 이제 없어졌습니다. 예. 하도 맹렬한 분들이 활동가들이 그게 왜 저축이냐 하고 이제 많이 따지니까 없어졌는데 이제 그 대신에 이제 노후 대책 이런 말을 쓰는데 그걸 정부가 지금 갖고 있잖아요, 돈을. 예. 그 정부가 가지고 있지 말고 오케이 내가 사회보장세를 내면 당신들이 대책이라 그러니 내 돈은 우리은행에 넣겠다. 내 돈은 대우증권에 그냥 넣겠다. 일반적인 개인연금처럼 그런 식으로 그렇게 국민들이 관리하자는 선택하게. 겁니다. 네. 그 국가연금제도 자체는 강제연금으로 국가연금으로 하고 예. 하더라도 자산운용은 도저히 우리 국가공무원 너희들은 더 못 믿겠다. 나는 내가 선택하는 금융기관에 넣겠다. 그러면은 그 은행들이 그 국민연금을 좀 더 많이 그 수령하기 위해서 서로 막 이제 경쟁을 경쟁할 하죠. 거 아닙니까? 치열하게 오, 경쟁하죠. 그게 괜찮은데요? 스웨덴이 한 방식입니다. 아, 그렇군요. 그러니까 연금 자체는 살아있지만 네. 연금 운용은 민영화하는 거죠. 그래서 말하자면 뭐 민영화 이런 것도 싫어하는 사람이 있으니까 굳이 얘기한다면 선택권을 주는 겁니다. 국민들이. 나는 증권회사에 넣어서 채권 운용을 해다오. 나는 주식 운용을 해다오. 지금 개인연금은 그렇게 하고 나는 있죠. 대출을 해다오. 뭐 이렇게 하면 얼마든지 연금 자체는 강제연금으로 국가연금으로 유지하더라도 지금 여가부 같은 여성부 같은 저런 헛소리 안 하게 예. 또 독립적으로 지금 그 국민연금을 이용해서 기업들 코를 끼고 빨대를 꽂겠다는 게 엄청나게 많거든요. 그래서 아이고. 국민연금에 있는 저 무슨 연금에 무슨 위원회 뭐 이런 데 있으면 뭐 웬만한 기업체 사회이사 정도를 집어넣을 수 있는 힘도 있어요. 근데 사실 연금이 그런 짓을 하게 되면은 기업의 경영에 엄청난 타격을 그러니까 주는데요. 이제 여가부도 여성 임원 비율을 우리가 체크하겠다 하면 그 관리하는 조직이 있어야 되고 기업에다가 여성 임원 서류를 제출해라 뭐 온갖 종류의 간섭을 하고 목표를 어쩔 수 없이. 정해주고 하면 이제 연금 정책들이 또 나올 거 아니에요. 네. 여성 임원 비율을 뭐 10% 이상 늘려라 전체 임원 중에 뭐
임원 숫자가 몇 명 이상 되는 데는 뭐 20% 이상 늘리라 이런 거하고 또 이제 교섭을 하려 그러면 여가부 가서 또 굽신거려야 되죠. 그러니까 지금 전 정부 부처들이 대한민국 기업을 뜯어먹으려고 아주 그냥 빨대를 꼽으려고 난리가 난 거예요. 그 지금 거짓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근데 참 제가 이거 오늘 그 뉴스를 보면서 또 느낀 것은 우리나라에는 뭐만 들어왔다 하면 펀더멘탈리즘으로 가요. 그러니까 중국에 있던 유학이 우리나라 들어와 가지고 저 주저하게 되어 가지고 그 행패를 부렸듯이 예. 이 페미니즘도 말하자면 어떤 여성 동등권 운동 이런 게 아니고 완전히 젠더 페미니즘으로 가면서 비정상적으로 극단으로 치닫죠. 예. 우리나라에는 뭐 들어왔다 하면 극단으로 가요. 그래서 여가부는 이제 그만둘 때가 되었다. 또 아예 이 당국자들 또 권력자들의 유혹을 당국자들을 유혹해서 벗어나게 하려면 아예 국민연금 운용을 민영화해야 되겠다 하는 제안을 드립니다. 다음번 대선 때는 뭐 여가부 폐지 이런 걸 좀 공약하는 그런 여가부- 대통령 좀 나왔으면 좋겠습니다. 그, 진짜. 그 공약은 하기 어려울 거예요. 여가부 폐지하면 또 여성 단체 이런 데서 이제 또 선동하거든요. 예. 여가부 폐지되면 여성부가 폐지된다고 여성의 권한이 줄어드는 게 아닌데 예. 이제 그런 식으로 또 선동하기 때문에 후보들이 이제 그 달기 어려운 거죠. 그러면 우리가 더 열심히 해야 되겠는데요. 지난번에 주필께서 말씀하신 대로 여성부는 여성을 위해 존재하는 게 아니라 국가를 위해서, 가족을 지키기 위해서 존재하는 것이다. 아니 여성 그렇게 가족 얘기하셨으니까요. 정책을 만드는 거죠. 예. 여성의 대변인이 아닙니다. 예. 여성의 대변자들이 아니에요. 그거를 저희가 잘 전파해가지고 예. 그런 공약이 좀 나올 수 있게끔 만들어야 될 그런데 것 같습니다. 여성부가 있으면 남성부가 있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없애는 게 맞죠. 예. 아예 없애는 게 나을 것 같네요. 세계적으로 여성부 이런 조직이 있지를 않습니다. 예. 그러니까 이상하게 지금 우리 정부 구조에서는 그러거든요. 막 맹렬하게 여성 운동하는 사람들이 또 이제 여가부 장관 이런 걸 할 거 아니에요. 그런 걸 안 주고 예를 들어서 뭐 여성 운동도 여성 평등권 운동 이런 거 하는 사람들보다 또 저기서 이제 민노총이 득세하듯이 예. 극단적 투쟁하는 사람들이 또 여가부 자리를 차지하거든요. 이제 그렇게 되면 악순환이 일어나는 거죠. 지금도 그렇게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지금 댓글창을 보니까는 남성부 빨리 만들려고 난리시네요. 빨리 만드는 게 아니라 여성부를 없애야 됩니다. 예, 알겠습니다. 자, 그건 그렇고요. 이 특감반, 이 민간의 사찰을 둘러싸고서 정말 점입가경이란 말이 딱 맞는 것 같습니다. 점입가경이고 예. 우리가 문재인 본인이 민간인 사찰에 대해서 아주 뭐 격렬하게 탄핵감이라고 성토했다는 얘기를 있잖아요. 네. 근데 문재인 본인이 지금 이 뉴스를 즐기고 있다는 겁니다. 말하자면 사찰을 예. 대통령이 그걸 즐기기 때문에 밑에서 보고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대통령의 저 할 일이라는 게 아침에 일어나서 업무동에 내려오잖아요. 예. 내려와서 턱 이제 보고서를 보는 거예요. 뭐 정보 보고 보겠죠. 정보 예. 보고 턱 보면 정규제 어느 수 룸사롱에서 뭐 양주 몇 병 이제 다 써놓았으니까 그 자기는 마치 올마이티한 전시적인 모든 것을 쳐다보고 있는 권력자라고 하는 착각이 드는 겁니다. 이거 또 댓글창에서 오해하고 그런 것인가 하니까 모르겠는데 아닙니다. 예입니다. 예. 네. 아니 제가 술 먹었다는 얘기가 아니고 예, 예. 말하자면 홍길동 예. 홍길동 어디 가서 뭐 말하자면 뭐 여자를 만났다. 예. 누구 기업가 누구하고를 만났는데 나올 때 보니까 이게 돈을 여기 블루케 나왔다. 또는 예. 사과 상자를 가져갔다. 뭐 어디 주차장에서 만났다 하면 대통령이 볼 때는 자식인 마 까불어도 내가 널 죽이려면 간단해 라는 우월감을 느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맛을 보면 계속 이제 이런 걸 하는 겁니다. 이 짓을. 그러니까 지금 이 우리가 이 김태우라고 하는 수사관의 그 보고서 리스트를 봤잖아요. 예. 쫙 나오잖아요. 네. 그러니까 한 사람이 지금 그렇게 한 겁니다. 그러니까 아마도 그 수사관들이 여러 명이 있기 때문에 예. 그 여러 명이 쓰는 홍길동의 어젯밤에 무엇을 말하자면 나는 지난 여름에 네가 무슨 일을 했는지 알고 있다는 전능한 어떤 내가 다 쳐다보고 있다는 그런 우월감
곧 그런 권력의식 이런 걸 느끼거든요. 근데 굉장히 저질적인 건데 원래 이 사회주의, 공산주의 또는 극우든 극좌든 국가주의적 또는 전체주의적 세계관을 가진 사람 또는 문재인도 사람 중심 뭐 이런 사람 이런 말을 많이 씁니다만 정말 많이 썼죠. 제도가 사람이 먼저다. 아니고 예. 사회를 개선시키려고 하면 사람을 바꿔야 된다고 생각하는 모든 사람들은 권위주의적인 권력 행사를 하려고 그래요. 어허, 예. 그러니까 인간을 바꾸지 않으면 무슨 뭐 사회가 진보하지 않는다. 말하자면 사회 공산주의 혁명을 제대로 하려면 혁명적 인간으로 교육을 시켜야 되잖아요. 예. 이런 세계관을 가진 사람들은 이 감시 체계를 만들어내는 겁니다. 이 감시 체계를 반드시 만들어내고 강제 수용소와 강제 노동 교화소를 만듭니다. 겁주는 거죠. 아니 겁주는 게 아니고 자기들 신념이 그런 거예요. 얘를 교육을 시키고 예. 강제 노동을 시켜서 인간을 바꿔야 된다고 생각하는 겁니다. 겁주는 정도를 넘어서서 아예 그게 그냥 세뇌처럼 자기 체화되게 만들어버리는 신념이에요. 건가요? 예, 자기들 신념입니다. 그래서 히틀러도 그 노동이 너희들을 자유롭게 하리라라고 하는 말하자면 루터식 격언이지만 그러니까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예? 하리라. 그 성경에 나오는 그걸 말인데. 아니 예. 뭐 루터는 노동에 대해서 루터 와서 노동이 바뀌니까 네. 노동이 자유노동으로 바뀌거든요. 예. 그러니까 그런 용어를 써놓고 이제 어뷰즈하는 거죠. 말하자면 오용을 하는 거죠. 소련도 마찬가지로 집단 캠프 같은 거 컨센트레이션 캠프를 만들거든요. 거기에는 그냥 뭐 독방이 집어넣어 죽으라고 독방이 집어넣는 것도 있지만 대부분의 경우에는 노동교화소예요. 강제노동을 하죠. 예. 지금 북한도 그렇게 하잖아요. 그렇죠. 뭐 불필요하면 노동교화소 보낸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사찰이 필요로 한 겁니다. 사람을 관찰하는 말하자면 전지전능한 옴니포텐트한 어떤 그런 감시 체계 예. 이런 게 필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 문재인을 비롯한 문재인은 뭐 공산주의자다 아니다는 논쟁이 지금 법정에서까지 붙어 있습니다만은 이런 공산주의 혹은 전체주의 또는 국가가 뭔가를 해야 된다라고 생각하고 우리가 선한 사회를 만들기 위해서는 인간을 바꿔야 된다고 생각하는 대부분의 사람들이 그 전체주의적, 권위주의적 그런 감시 체계를 만들어요. 그래서 노동교화소 이런 걸 만들 거거든요. 그 기초 자료가 이제 이런 감찰이잖아요. 예. 사찰, 감찰. 그러니까 이 사람들에게는 이런 사고가 굉장히 익숙하고 또 이게 지금 우리나라 소위 86년도부터 지금까지 30여 년 동안 대한민국을 농단해 먹었던 386 부패 운동권들의 기본적인 세계관이에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아마 이 사찰이나 감찰, 미행 뭐 이런 거를 끊을래야 끊을 수 없는 친화성이 있을 겁니다. 제가 볼 때는. 그래서 아마 이런 식으로 계속 갈 거다. 근데 예를 들어서 국가란 무엇인가에 대해서 자유주의적 세계관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이런 유혹에 덜 빠지죠. 그렇죠. 덜 빠지는 겁니다. 물론 이제 개인적으로는 보고 싶죠. 자식이 어젯밤에 술을 많이 먹었군. 그럼 볼 수 있는 권한을 철저하게 법으로 통제를 해야 되는 거죠. 통제를 해야 되죠. 네. 못 보게 해야 되고 네. 또 이거는 못 보게 하기 이전에 소위 정치인들끼리의 예. 말하자면 교양입니다. 교양. 적어도 우리가 정치를 하는 데 있어서 어느 정도 수준에서 정치를 해야 된다고 되어 있는데 지금 이 정부는 지난 판사들의 뒷조사를 지금 다 했잖아요. 예. 제가 지금 이 민간인 사찰 지금 이게 문제라고 되어 있는데 제가 볼 때는 이 민간인 사찰이 문제가 아니고 지금 사법부에 대해서 좌익적이지 않은 주요 판사들에 대해서는 아마 전면적인 사찰을 이때까지 해왔을 거예요. 그래서 이 문제가 아마 곧 또 터질 가능성이 있습니다. 곧 터질 가능성이 있고 이번에 안 터지더라도 정권이 바뀌면 터지게 돼 있습니다. 예. 그러니까 물론 이 사람들이 이제 사법부 판사들에 대한 사찰 이런 거는 아마 계속해서 자료를 은폐할 거예요. 은폐하지만 그게 지금 밖에 이제 공유되고 있는 거죠. 우리법연구회다, 뭐 국제인권법연구회다 이런 이제 그 앙팡 때리벌, 예. 못된 아이들, 예. 이런 판사들에게 이제 거의 공유가 되니까 몇 명을 잘라라고 판사에 의해서 이런 판사는 탄핵하자 이런 얘기들이
집단 인민재판식으로 나오는 거거든요.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이 김태우 지금 김태우 수사관이 민간인 몇 명 사찰했다는 내용 나오는 조선일보 어쩌고 저쩌고 이 정도는 약과다. 지금 이 김 수사관 말고 다른 파트에서는 아마 사법부에 대한 본격적인 판사들에 대한 사찰을 해왔을 거다. 이렇게 봅니다. 그렇지 않으면 그 무슨 농단이니 뭐니 해서 그 명단이 놔둘 수가 없어요. 그래서 그런 것이고, 김성태 얘기에 대해서 한마디 하면, 김성태가 아니나 다를까, 어제 우리 최 앵커가 얘기한 대로, 야, 그 문준용이하고 같이 국정 그 이름 참 감사하자 하니까 대단합니다. 예. 민주당에서 쑥 들어갔어요. 김성태 얘기는 아니다고. 망고에 킨 것 같습니다. 열쇠인 것 어제 같습니다. 잘못된 거라고. 그러니까 참 대통령 체면도 우스꽝스럽게 되었습니다. 지금 상황이 참 우습게 되는데 제가 볼 때는 이게 아마 사법부 판사들에 대한 사찰과 뒷조사 이런 것들이 광범위하게 일어나고 있을 가능성이 많습니다. 한국당이나 한국당 같은 데서는 그 점에 특히 신경을 써야 될 것 같습니다. 참 그래서 혹시 그 조국 수석이 특감반 전체를 다 교체하는 그런 수를 쓴 건 아니겠죠? 그랬을 겁니다. 아마 그 조국은 사법개혁에 지금 어떻든 그동안에 목숨을 걸어왔잖아요. 네. 지금 조국을 못 바꾸고 있는 것도 그 작업이 아직까지 안 끝났기 때문이거든요. 예. 근데 아마 조국 수석 방을 지금이라도 압수수색을 해보면 아마 판사들에 대한 사찰, 판사들 성향 분석, 그동안의 판결 내용 분석 이런 자료들이 어마어마하게 쌓여 있을 것 같습니다. 저는 그럴 거라고 봅니다. 지금 다 삭제하고 있다는 그런 의혹도 지금 있고요. 예, 그래서 제가 이 사법부뿐만 아니고 참. 이 말하자면 이재명에 대한 사찰 무슨 저 충남지사에 대한 안희정, 그 예. 미투 예. 미투 나올 때도 우리 굉장히 그 뭔가 이 청와대에서 사인이 있었을 것이라고 얘기했던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미투 이런 것들이 다 그 사찰의 결과라고 봐야 될 겁니다. 다 사찰의 결과고 그런 것들이 지금까지 그 파트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법 부를 능멸해왔던 최근의 수개월 동안의 움직임도 그 조국 팀에서 가지고 있는 그 사법부에 대한 사찰 결과를 가지고 지금 하고 있을 겁니다. 그 굉장히 무서운 일이 지금 그러니까요. 청와대에서 벌어지고 있는 거죠. 참 그냥 무서운 정도가 아니라 너무너무 걱정되는 그런 일인 것 같은데요. 제가 오늘 광고 하나 하고 들어갈게요. 예. 여러분 페넨 문화센터 문 연 거 아시죠? 내일 강의를 제가 잠깐 소개를 하고 들어갈게요. 네. 내일 강의는 10시에 예비 대학생들을 위한 강의가 있습니다. 지금 10여 명이 신청을 해 있는 상태인데 10시부터는 제가 자유란 무엇인가에 대해서 하고 11시 반부터는 김규나 작가가 문학과 개인을 주제로 내일 3시간 강의가 있습니다. 혹시 아직 신청을 안 한 예비대 학생들 또 그 예비대 학생을 가지고 있는 부모들 내가 뭔가 젊은 내 아들과 내 손자와 대화를 해야 되겠다. 내가 이거 좀 알아야 되겠다 하는 분들은 내일 10시 예비대 학생을 위한 강좌에 예비대 학생은 못 오더라도 본인이 좀 오늘 와서 강의를 듣는 것도 좋습니다. 그렇게 해서 내일은 그런 강의가 있고요. 물론 강의 듣는 비용은 내야 됩니다. 15,000원입니다. 이제 월요일은 아침 10시에 저널리즘 스쿨이 있고요. 월요일 10시 저널리즘 스쿨은 제목이 자연과 환경입니다. 굉장히 이거는 좀 어려운 강의입니다. 그 다음에 오후 2시부터는 월요일 오후 2시입니다. 12월 24일 자유민주 시민 강좌 이지수 교수가 북한의 전략 전술에 대해서 강의합니다. 그리고 월요일 저녁에 저녁 7시에는 국제전쟁 6.25 스탈린, 김일성은 무엇을 논의했나 김용삼 대기자의 강의가 있습니다. 내일은 10시에 자유
무엇인가 11시 반에 김규나 작가의 문학과 개인 이렇게 강의가 있습니다. 많이 오셔서 현장 등록도 받으니까 강의를 들어주시면 좋겠습니다. 지금 제가 그 교환대를 좀 봤는데요. 이거 15,000원짜리 강의 절대 아닙니다. 요즘 15,000원이라고 해봐야 그 영화 한 편 볼 정도밖에 안 되는데, 아니 강의 자료를 2시간 강의하시는데 이렇게 두껍게 갖고 오시더라고요. 그래서 야, 제가 사실은 이렇게 지금 열심히 그 강의 교환 갖고 공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꼭 좀 와서 한번 들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주필님 논평 감사합니다. 네. 저희 펜앤마이크가 정말 야심차게 준비했던 기획 보도 시리즈가 바로 가짜뉴스 만든 언론이들이죠. 저희가 9월부터 시작해서 어제 이 주진우 시사인 기자까지 총 15편에 걸쳐서 했는데, 저희 펜앤마이크가 아니면 과연 어떤 언론사가 이런 기획을 해냈겠습니까? 여기에 정말 도둑이 재발절인 분들이 많았는지 오히려 현 정부에서 가짜뉴스를 더 단속하겠다 이렇게 역공이 나섰다가 국민들의 대단한 반발을 사기도 했죠. 이번 저희 그 펜앤뉴스에서 만든 펜앤마이크에서 만든 가짜뉴스 만든 언론인들 시리즈, 저희가 1편부터 15편까지를 총 정리해봤습니다. 함께 보시죠. 성기훈 기자입니다. 지난 이명박 박근혜 정부 약 9년 동안 수없이 많은 가짜뉴스가 쏟아졌습니다. 특히 박근혜 전 대통령을 재임 중 끌어내린 탄핵정변 과정에서는 한국 언론사상 최악의 가짜뉴스들이 기승을 부렸다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였습니다. 좌파 세력을 중심으로 언론들은 국민들에게 사실 전달이 아닌 또 다른 목적을 위해 거짓을 참인 것처럼 꾸며냈고, 소위 보수 언론을 인식했던 언론사의 상당수 종사자들도 그런 움직임에 가세했습니다. 이러한 언론들이 보도한 광우병, 비아그라, 구판, 울림머리 등은 모두 가짜뉴스였지만 이미 대다수의 국민들에게는 진실로 둔갑됐습니다. 이런 보도들을 이용해 국민 여론을 오도하고 국가적 추락을 야기한 이른바 언론인들이 너무나 많았지만 아직까지 누구 하나 제대로 책임지고 있지 않고 있습니다. 이에 펜앤마이크는 최근 10년간 대표적인 가짜뉴스를 보도한 언론과 언론인들의 거짓을 알리고 역사의 교훈으로 남기기 위해 지난 9월부터 가짜뉴스 만든 언론인 기획 연재를 시작했습니다. 가짜뉴스 만든 언론인 기획 보도 시작은 한겨레 기자 출신 청와대 대변인 김의겸이었습니다. 야당에서 지적한 최순실 보도로는 2016년 9월 20일 대기업 돈 288억 거둔 K스포츠재단 이사장은 최순실 단골 마사지 센터장이라는 제목의 한겨레 신문 일면 톱 단독 기사가 대표적입니다. 최순실이란 인물을 처음 등장시킨 소위 탄핵 정변 과정의 첫 보도로 꼽힙니다. 또한 MBC PD수첩의 광우병 보도는 현재 미국산 소고기를 먹으면 광우병으로 죽는다는 말을 믿는 사람이 거의 없는 것처럼 말 그대로 광우병 보도였습니다. 하지만 당시 MBC는 터무니없는 보도로 여론을 자극했습니다. JTBC는 세월호 당시 인터뷰 왜곡, 사드 오역, 태블릿 PC, 진릉우, 길라임 등의 보도로 수많은 논란을 놓았습니다. 20시간 연속 잠수 할 수 있다. 사실은 이런 얘기를 하려면 좀 검증을 했어야 되는 거 아닌가요? 예. 지금 그 손석희 사장이 그 이종인 대표와 다이빙벨에 대한 얘기를 하면서 놓친 것은 감압이라는 개념이었습니다. 감압. 감압이요. 예. 감압이 어떤 내용인지 좀 설명 좀 해주시죠. 예. 손석희 사장이 세월호에서 인터뷰했던 조작된 인터뷰 2건과 저희가 그 사드에 대한 부정적 얘기를 하면서 이제 오역했던 사건을 저희가 보도를 했는데요. 이 이제 추석 연휴가 끝나고 나면 저희가 이제 하편으로 그 대망의 태블릿 PC죠. 저희가 그렇게 그 손석희 사장을 분노하게 된 이유가 있습니다. 그 내용에 대한 보도를 심층적으로 다룰 예정입니다. 예. 이외에도 펜에는 친일파 문창극 몰아간 KBS, 오보로 탄핵 부추긴 중앙일보, 우병우 죽이기 조선일보, 박근혜 죽이기 오보 채널A, 이승만 일본 망명 시도를 보도한 KBS, 세월호 올림머리 90분 오보 한겨레, 천안함 어뢰 조작설 오마이뉴스, 최순실 아들 청와대 근무 오보 시사저널, 박근혜 정부 세월호 조문 연출 CBS 노컷뉴스, 박근혜 탄핵 정변 당시 섹스 관련 테이프 운운한 주진우 등의 잘못된 보도 행태에 실명을 명기해 낱낱이 밝혔습니다. 이러한 수많은 가짜뉴스에 힘입어 합법적 정권을 무너뜨리고 정권을 장악한 더불어민주당은 집권 세력이 되자 오히려 온갖 기사와 방송, 유튜브까지 가짜뉴스 프레임을 씌워 몰아세우며 단죄 여론을 부추기는 내로남불의 행태를 보였습니다. 여권 친여 진영과 이낙연 국무총리 등 정부 측은 가짜뉴스에 대한 규제 여론을 공론화시킨 데 이어 민감용 경찰청장 또한
가짜뉴스 생산 및 SNS 유포 실태에 대해 강력한 단속 의지를 밝혔습니다. 특히 경찰은 문재인 정부 및 남북관계 관련 내용을 가짜뉴스 혐의로 수사하고 삭제를 요청하기도 했습니다. 이에 안상수 자유한국당 의원은 가짜뉴스에 대한 공정한 수사를 위해선 당연히 이전 정부에서 떠돌았던 허위사실에 대해서도 같이 들여다봐야 한다며 지난 11월 14일 강우병, 울림머리, 길라임 등의 각종 가짜뉴스들을 경찰에 고발했습니다. 앞서 11월 9일에는 문재인 정부 가짜뉴스 근절 대책의 문제점과 표현의 자유를 주제로 미디어 연대 토론회가 개최되기도 했습니다. 이 정권 담당자 스스로가 자기들이 가짜뉴스에 의해서 집권했다는 것을 잘 알고 있다. 도둑이 재발들인 거고 도둑이 몽둥이를 드는 격이다 하는 느낌을 갖습니다. 최근에 우리 사회에는 놀라울 정도의 가짜뉴스가 조직적으로 생산되고 확산되고 번져나가고 이와 같이 큰 파장을 일으킨 가짜뉴스 시리즈 보도 후 펜앤 홈페이지와 페이스북에서는 대한민국 국민들이 모두 눈을 떴으면 좋겠다. 가짜뉴스 이름 기억해야 한다. 역사의 기록으로 남겨야 한다 등의 반응과 함께 많은 성원의 글들이 쏟아지기도 했습니다. 자유, 진실, 시장, 펜앤뉴스입니다. 네, 저희 댓글창에서도 정말 진짜 가짜뉴스 이 정도인 줄 몰랐다. 가짜뉴스 시리즈 따로 특집으로 좀 만들어달라 그러는데요. 저희가 저희 펜앤마이크 유튜브 채널에 이 기획보도란에 가짜뉴스는 따로 별도로 떼서 계속해서 하나씩 올리고 있으니까요. 올려질 때마다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국방부에서 매년 업무 보고를 하는데 여러분, 이 삼축 체계란 거 들어보셨습니까? 이 북한에서 어떤 위협을 가할 때 그거에 맞설 수 있게 우리가 갖추고 있는 이 국방의 핵심 체계인데요. 바로 이 북한이 미사일 같은 게 날아왔을 때 그걸 미리 방어할 수 있는 킬체인 한국형 미사일 방어 체계, 그리고 대량 탄도미사일 응징 체계, 이 세 가지입니다. 그런데 이게 이 국방부 업무 보고에서 쏙 빠졌더군요. 북한 눈치 보기 아닌 거, 난 눈치 보기가 아니냐, 이런 비판이 나오고 있습니다. 한규 기자의 보도입니다. 정경두 체제의 문재인 정권 2기 국방부가 20일 문재인 대통령에게 올린 내년도 업무 보고서에서 한국형 삼축 대응 체계는 물론 북한 위협과 같은 단어가 배제됐습니다. 삼축 체계는 도발 징후 포착 시 원점을 선제 타격하는 킬체인, 탄도미사일을 요격하는 한국형 미사일 방어 체계 KAMD, 대량 응징 보복을 뜻하는 KMPR로 구성된 방어 목적의 대응 체계입니다. 특히 삼축 체계는 문재인 대통령이 집권 전후 지나친 친북 기조 우려가 제기될 때마다 역점 사업으로 거론하며 불식시켜 왔는데 집권 3년차 돌입 직전 2기 국방부에서 이를 빼버린 겁니다. 보고서에선 북한 위협 대신 전방위 위협과 같이 추상적인 언급이 등장했습니다. 업무 보고의 주제가 국민과 함께 평화를 만드는 강한 국방이었다는 점에서 강한 국방의 취지가 더욱 퇴색했다는 지적입니다. 업무보고 보도자료에는 삼축체계나 북핵 언급 자체가 없고 업무보고서엔 기존 국방 분야 국정과제 중 하나인 북핵 등 비대칭 위협 대응 능력 강화를 언급할 때에만 북핵이 등장하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현 정권 국방부는 1기 송영무 체제였던 1월 2018년 대통령 업무보고 때만 해도 2017년 성과 중 하나로 삼축체계 조기 구축 계획, 체계별 무기 계약 현황 등을 비교적 상세하게 보고한 바 있습니다. 또 한반도 안보 상황 평가 성과 등에 대해 북한 핵무력 완성 기정사실화 등으로 대북 위협을 평가했지만 이번엔 이런 평가 자체를 내놓지 않았습니다. 북한 위협이란 용어 역시 전방위 위협이란 단어로 대체됐습니다. 북한 정권과 북한군을 겨냥한 주적은커녕 적 표현조차 사라졌습니다. 이를 두고 업무보고 과정에서도 지나치게 북한 눈치를 본다는 지적이 나왔지만 국방부 관계자는 언론에 1월 이후 급변한 안보 상황을 반영했을 뿐이라며 올해는 역점을 두고 진행 중인 남북 군사합의 이행 등 현안이 따로 있어 반영하지 않은 것이라고 부인했습니다. 사흘 전 조명균 통일부 장관은 북한 비핵화는 본격적인 궤도에 오르지 못했다고 평가했고 국가정보원이 미북 정상회담 이후에도 북한의 핵미사일 개발이 지속 중이라고 누차 보고해온 상황에 안이한 태도를 보인 겁니다. 국방부는 오히려 9.19 남북 군사합의 적극 이행을 자평하며 GP 철수, JSA 비무장화 등을 힘주어 설명했습니다. 또 조속한 전시작전 통제권 전환 준비를 보고해 주한미군 철수 유도가 우려된다는 비판이 나옵니다. 한편 청와대가 공개한 문재인 정부의 국가안보 전략 역시
북한 정권의 심기를 건드릴 만한 것들은 빠졌습니다. 전임 정부까지 포함됐던 전방위 대북 군사대비 태세 완비, 북한 대량 살상 무기 위협 대응 능력 확보, 실질적 통일 준비 등이 빠지고 북핵 문제의 평화적 해결과 항구적 평화 정착, 동북아와 세계 평화 번영에 기여, 국민 안전과 생명을 보호하는 안심사회 구현이 3대 목표가 됐습니다. 전략 지침은 2014년 발표 이후 4년 만에 수정됐는데 현 정권이 5년 주기를 깨고 1년 앞당긴 겁니다. 자유, 진실, 시장, 페넷뉴스입니다.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이 시리아에 주둔해 있던 미군들에 대해서 철수를 명령했습니다. 이렇게 되면 미군과 함께 이 시리아 아사드 독재 정권에 저항하던 이 쿠르드족은 굉장히 곤란한 상황에 빠지게 되는데요. 그래서인지 매티스 국방장관, 미국 국방장관이 이에 대해서 항의를 하다가 결국에 사임을 했습니다. 이렇게 되면 존 켈리 전 백악관 비서실장, 또 허버트 맥메스터 전 백악관 국가안전보장회의 보좌관 등 이 트럼프 대통령이 취임하면서 기용했던 이 장군들, 군 출신의 장군들이 모두 다 사퇴하게 된 겁니다. 자, 이 후임들 결국에는 트럼프 대통령과 손발이 잘 맞는 그런 사람들로, 예를 들어 존 볼튼 같은 그런 분들로 이제 채워졌죠. 그렇다면 이 대북 정책은 과연 어떻게 변하게 될까요? 김민찬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제임스 매티스 미국 국방부 장관의 내년 2월 퇴임 소식이 전해지면서 향후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의 대북 정책에 변화가 생길지 시선이 쏠리고 있습니다. 외교적 해법을 강조해온 매티스 장관의 경질은 미국 정부가 북한의 대화 거부로 대북 정책 전면 리셋에 들어갈 때 더욱 강경한 방향으로 선회할 가능성을 높였다는 평가가 나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20일 트위터를 통해 매티스 장군이 내년 2월 말에 2년간 수행해온 장관직에서 은퇴한다고 밝혔습니다. 매티스 장관 사퇴 소식은 트럼프 대통령의 시리아 주둔 미군 철수 결정 과정에서 매티스 장관의 반대가 있었다는 사실이 알려진 지 하루 만에 나왔습니다. 파이낸셜 타임스에 따르면 현재 많은 공화당 의원들도 트럼프 대통령의 시리아 철수 결정을 비판하고 있습니다. 매티스 장관은 트럼프 대통령에게 보낸 사퇴 서한에서 트럼프 대통령은 견해가 더 잘 맞는 국방장관을 둘 권리가 있다며 양측 의견 차에 따른 사실상 경질임을 시사했습니다. 매티스 장관은 미국은 강력한 동맹을 유지해야 하며 동맹국의 존중을 보여줘야 한다는 것이 나의 강력한 믿음이라며 미국은 러시아와 중국 같은 나라들 앞에서 모호하지 않아야 한다고 트럼프 대통령의 대외 정책을 비판했습니다. 매티스 장관의 사퇴로 존 켈리 전 백악관 비서실장, 허버트 맥메스터 전 백악관 국가안전보장회의 NSC 보좌관 등 트럼프 대통령 임기 초반 기용됐던 장군 출신들이 모두 행정부를 떠나게 됐습니다. 매티스 장관은 대북 정책을 놓고 트럼프 대통령과 갈등을 빚어왔습니다. 특히 지난해 북한 핵 위기가 고조됐을 당시 트럼프 대통령이 주장하는 군사 옵션 대신 외교적 해법을 강조하며 충돌하기도 했습니다. 한미동맹과 대북 대화에 무게를 놓은 매티스 장관이 물러나면서 대북 초강경파인 존 볼턴 NSC 보좌관의 입지가 확대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북한이 비핵화 협상을 지금처럼 거부하는 태도를 계속 유지할 경우 대북 강경파의 목소리가 커지면서 트럼프 대통령이 더욱 강력한 대북 경제적 압력과 함께 군사적인 압박 정도를 높일 확률이 높아진 것입니다. 다만 현재까지 미국 정부는 비핵화 실무 협상 및 고위급 회담, 2차 미북 정상회담 등 대화에 집중하겠다는 뜻을 보이고 있습니다. 마이크 폼페이오 국무부 장관은 20일 캔자스 지역 방송인 KNSS 라디오와 가진 인터뷰에서 트럼프 대통령과 김정은이 새해 첫날로부터 너무 머지 않은 때 만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나 미국 언론과 전문가들은 20일 북한 조선중앙통신이 한반도 비핵화에 대한 정의를 북한에 대한 미국의 핵 위협을 완전히 제거하는 것이라고 한 것에 대해 비핵화 거부 및 주한미군 철수를 주장한 것이라고 비판했습니다. 뉴욕타임즈는 많은 전문가가 북한이 일방적 핵 폐기 대신 미국과의 쌍방향적 핵 군축 대화로 이끌려는 것으로 우려하고 있다고 보도했습니다. AP통신은 조선중앙통신 보도는 2차 미북 정상회담에서 북한이 핵과 주한민국 문제를 연기할 수 있음을 보여준다고 지적했습니다. CNN은 강경파인 존 볼턴 보좌관이 최근 북한은 지금까지 약속을 지키지 않았다고 평가하며 2차 정상회담을 벼르고 있다고 보도했습니다. 그러면서 트럼프 행정부가 2차 정상회담 때 한반도 비핵화의 정확한 의미를 명확하게 할 것으로 보인다고 전했습니다. 자유, 진실, 시장, 페넷뉴스입니다. 점골님께서 크게 쏘셨네요. 후원 감사드립니다. 정말
이 요즘 말이 사람을 참 이렇게 들었다 놨다 하는 그런 현상이 지금 자꾸 나오는데요. 이게 뭐 우리 그냥 범인들 사이에서는 그럴 수 있다고 치는데 우리나라를 어떻게 보면 운영하고 있는 이 청와대에서 이런 소리가 자꾸 나옵니다. 뭐 미꾸라지 한 마리가 물을 흐린다. 우리에게 그런 DNA는 없다. 6급에 흔들리지 마라. 참 지난 한 주 동안 우리 국민들 이런 아무 말 잔치에 정말 많이 시달리셨는데 저희가 그런 화제가 됐던 말을 한번 모아봤습니다. 도대체 누가 그런 소리라고 도대체 그 말의 파급력이 어느 정도인지 한번 모아봤는데요. 신민영 기자의 보도입니다. 최근 청와대 민정수석실 특별감찰반의 전방위적 민간인 사찰 파문이 일파만파로 확산되고 있습니다. 이 과정에서 코너에 몰린 청와대 관계자들은 잇따라 황당한 발언을 쏟아내 국민의 공분을 더 키웠습니다. 해병대 예비역들이 남북 군사합의를 비판하면서 밝힌 내용도 촌철살인의 표현으로 눈길을 끌었습니다. 궁지에 몰린 미꾸라지 한 마리가 개울물을 온통 흐리고 있다. 윤영찬 청와대 국민소통 수석 비서관은 지난 15일 청와대 출입 기자들에게 문자 메시지를 보내 궁지에 몰린 미꾸라지 한 마리가 개울물을 온통 흐리고 있다면서 허위 사실을 포함한 명예훼손의 법적 책임은 반드시 물을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김태우 수사관을 미꾸라지로 지칭한 것입니다. 김 수사관의 보고는 3-4단계 경로를 거치기 전에 거친 형태의 첩보로 그 안에는 불순물이 끼어 있다. 김의겸 청와대 대변인은 17일 김태우 수사관의 폭로를 반박하며 전직 총리의 아들 민간은행은 함께 묻어 들어온 불순물에 해당하는 것이라고 일축했습니다. 김 대변인은 이어 김 수사관이 올린 첩보에는 들어올 수 있으나 이 내용이 업무 영역인지 중요한지 신빙성이 있는지를 따져 이 내용은 폐기 처분한 것이라고 목소리 높였습니다. 문재인 정부의 유전자에는 애초에 민간인 사찰이 존재하지 않는다. 김의겸 청와대 대변인은 18일에도 김태우 첩보 보고서 관련해 문재인 정부는 국정농단 사태의 원인을 단 한시도 잊은 적이 없다며 문재인 정부의 유전자에는 애초에 민간인 사찰이 존재하지 않는다고 강변했습니다. 김 대변인은 또 문 대통령이 국가정보원의 국내 정보 수집 업무를 금지시켰음을 상기시키며 이런 정부가 10명도 안 되는 특감 반원을 데리고 민간인 사찰을 하는 것이 납득이 가느냐고 반문하기도 했습니다. 언론이 6급에 휘둘려. 김의겸 청와대 대변인은 19일에는 김태우 수사관을 언급하며 왜 6급 수사관에 대해 다들 나서서 스스로 급이 맞지 않는 대치 전선을 만들었는지 모르겠다는 언론의 평가에 전적으로 동의한다며 언론들이 김 수사관의 말에 휘둘려 왔다고 생각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사흘 연속이었습니다. 김 대변인은 또 저한테만 급이 맞지 않는다고 하지 마시고 언론인 여러분들이 다 같이 이제 더 이상 급이 맞지 않는 일을 하지 맙시다라고 언론에 대한 불만을 노골적으로 표출했습니다. 김행범 부산대 행정학과 교수는 페이스북을 통해 김 대변인의 발언을 언급하며 제대로 시험 치면 7급 공무원 합격도 의심스러운 자들이 6급 공무원을 비하하냐며 너희들은 청와대 문 밖으로 나와 9급 시험 쳐봐라 바닥이 드러나게라고 일침을 가했습니다. 적에게 벌벌 기는 개가 되라고 해 일어났다. 이용선 청룡회 회장은 18일 동작구 해병대 전후 전국 총연맹 회의실에서 개최된 해병대 전진구 사령관 지지성명 기자회견에서 안보 붕괴를 초래하고 있는 문재인 정부를 비판하며 민에게는 양이 되고 적에게는 사자가 되라는 초대 해병대 사령관 신현준 중장의 말씀이 있다. 그런데 우리의 현재 사태는 적에게는 사자가 되는 게 아니고 양도 아니고 벌벌 기는 개가 되라고 한다. 그래서 저희 해병 장교단이 일어났다고 외쳤습니다. 이날 이용선 회장 외에도 윤창중 전 청와대 대변인, 윤용, 윤봉길 식량지키기 연합회 상임 대표 등이 문재인 정부를 강력하게 성토했습니다. 자유, 진실, 시장, 페넷뉴스입니다. 막 화가 나려고 하다가 이 해병대 예비역분들의 말, 적에게 벌벌 기라고 해서 일어났다. 이 말에 다시 한번 용기를 가져봅니다. 정말 좋은 말 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자, 어제 저희가 이 교과서 속에 나오는 지나치게 빠른 성교육, 그러니까 중학교 1학년짜리한테 막 콘돔 사용법 이런 걸 가르쳐주고 있었으니까요. 그 문제점을 지적을 했었는데요. 이런 교과서의 문제점, 또 학생들의 성관계나 임신 출산을 보장하라는 학생 인권 조례, 이런 어이없는 내용들을 규탄하는 그런 토론회가 국회에서 열렸습니다.
양현희 기자가 폐낸 현장에서 다녀왔습니다. 학부모들이 교과서에 나타난 급진좌파적 성교육과 젠더 이데올로기 문제를 직접 분석하고 전문가들과 함께 개선책을 모색하는 토론회가 21일 오후 서울 영등포구 국회 헌정기념관에서 열렸습니다. 생명인권 학부모연합이 주관한 교과서의 성적 지향, 젠더, 섹슈얼러티, 피임 등 교육의 문제점 개선을 위한 토론회입니다. 생명인권 학부모연합 소속 학부모들은 현행 중학교와 고등학교의 기술과정과 윤리, 도덕과 보건 과목의 교과서 81권을 전수 조사 분석한 결과를 이날 발표했습니다. 그 결과 현행 교과서들은 성적 자기결정권을 강조하며 학생들에게 중학생의 성관계가 마치 자연스러운 일인 것처럼 교육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또한 생물학적인 성과 무관한 사회 문화적으로 자신이 선택하는 성인 젠더와 섹슈얼러티 등 페미니즘 이론을 교육하고 있으며 자유로운 성생활을 전제로 피임 방법을 과도하게 자세하게 가르치고 있었습니다. 남성 간 성관계인 동성애와 에이즈의 상관관계를 제대로 밝히지 않고 자유행위를 권장하는 내용도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생명인권 학부모연합 허은정 대표는 최근 한 학부모로부터 학교와 교과서에서 콘돔만 착용하면 동성애도 안전하다고 배운 아들이 스스로 자신의 동성애 영상을 촬영한 것을 보게 됐다는 충격적인 이야기를 들었다며 피임만 하면 남녀 중학생이 성관계를 해도 되고 동성애도 괜찮다는 식의 학교 교육은 자녀들의 건전한 성에 관한 가치관을 무너뜨릴 뿐 아니라 자녀들의 미래도 불행하게 만드는 교육이기 때문에 반대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차세대 바로세우기 학부모연합 김지연 대표는 교과서의 가장 큰 문제는 다양한 성을 인정하는 젠더 이데올로기를 주입하고 학생들에게 책임과 생명 존중 사상이 아닌 성적 자기결정권을 강조하는 것이라고 지적했습니다. 이번 교과서 문제는 제일 큰 이제 학부모들이 불안해했던 거는요. 이제 성별이 여러 가지다라는 식으로 적어놨기 때문에 성별 정체성이 헷갈릴 수밖에 없는 상황인 거. 안 그래도 애들이 헷갈리는데 더 헷갈리게 만들어 놓은 거. 그 다음에 프리섹스를 이미 전제하고 있는 그러한 피임법. 그러니까 네가 부부가 되었을 때 하라고 가르치는 그런 피임법이 아니라 지금 나는 섹스할 수 있고 그래서 피임법이 필요한 거야라는 이미 그게 확정된 논조의 피임법 교육, 과한 피임법 교육, 그리고 지나친 자기 성적 결정권의 강조, 책임 교육이 없어요. 생명 존중 교육이나 왜 낙태가 잘못된 건지 교육이 전무합니다. 거의 전무해요. 한편 이날 토론회를 주최한 이현주 국회의원은 국가가 공교육을 통해 학생들에게 특정 성 이데올로기를 주입하는 것은 자유의 침해라고 역설했습니다. 교과서는 보편적 가치를 담아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굳이 아직까지 의사결정이 충분히 성숙되지 않은, 의사결정 능력이 충분히 성숙되지 않은 아이들한테 그런 내용을 잘못 주입을 했을 때 굉장히 왜곡된 결과가 올 수 있기 때문에 저는 학부모로서 그리고 또 우리 아이들을 걱정하는 엄마로서 정말 그런 것을 교과서에서 왜곡하는 것에 대해서 참을 수가 없다. 그리고 인류가 살아오면서 체득한 그런 지혜라는 게 있잖아요. 근데 그런 지혜를 다 무시하고 가족들의 전통과 그리고 부모의 생각을 다 무시하고 국가가 자기 마음대로 어떤 소수 세력의 생각을 주입하고 이런 것이야말로 저는 자유를 침해하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자유, 진실, 시장, 펜앤뉴스입니다. 펜앤 퀴즈쇼 오신 걸 환영합니다. 예, 여보세요. 유진아, 잘못 끄신 것 같습니다. 뭐 어디? 어디? 뜨끔? 그런데요. 귀걸이? 그까지 그냥 있던 일로 하죠. 감사합니다. 예. 특검? 아니야. 됐어. 뭐죠? 스팸 전화인가요? 아니 축구야. 이거 씨름이야. 고맙다 그러면서 걸고 넘어지겠다는데. 뭔 소리가? 몰라. 그런 게 있어. 여기 의사 없나요? 아니 뭐가 좀 나서 긁었는데. 문별당씨, 이거 어쩔 겁니까? 몸에 뭐가 났다고 함부로 긁으면 안 될 텐데. 긁으면 시원하잖아요. 그냥 푹푹딱 긁었지 뭐. 그런 일은 하지 말아야 했는데. 긁어부스럼 속담 모르나? 그거 책임지십니까? 책임 못 질 일이 시작된 것 같은데. 오늘은 우리나라 노래들 중에 제목 혹은 가사를 정답구로 정해주십시오. 저는 그런 일은 하지 말아야 했는데 이걸로 하죠 뭐. 구멍난 가슴에 저는
총 맞은 것처럼 하겠습니다. 한때 유행한 힙합곡 너와 나의 연결고리 하겠습니다. 문제 나갑니다. 주인 없이 여기저기 돌아다니는 개를 말합니다. 얼마 전 사퇴한 야당 대표의 별명이기도 한 이것은 무엇일까요? 1. 풍산개 2. 치와와 3. 점박이 4. 들개 그런 일은 하지 말아야 했는데 안철스님 3, 4번 중에 답이 있는 것 같은데 저는 혹시 모르니까 2번 치와와 하겠습니다. 치와와 총 맞은 것처럼. 문배일님 이거 왠지 문제가 골치 아파지네. 정답은 3번 점배기 하겠습니다. 너와 나의 연결고리. 최대장님 정답은 4번 들깨 하겠습니다. 들깨. 최대장님 정답입니다. 아이마 골치 아파. 귀걸이는 잘 있나 몰라. 저 귀걸이 없어요. 시청해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 끝으로 단신 하나 더 전해드리겠습니다. 이 자유한국당 한선교 의원과 그리고 우파 시민단체들이 유진용 전 문화체육관광부 장관과 조현재 전 차관에 대해서 직권남용 혐의로 검찰에 고발했습니다. 한 의원은 유 전 장관과 조 전 차관에 대해 이른바 문화예술계의 블랙리스트를 최초로 만들고 주도한 적극 시행자임에도 피해자인 척하고 있다고 비판했습니다. 한 의원은 블랙리스트 진상조사위원회의 보고서와 수사 상황을 정리한 국가정보원 제출 자료를 근거로 이 같은 사실이 명백히 드러났다고 덧붙였습니다. 자유민주국민연합 역시 유 전 장관과 조 전 차관에 대한 고발 기자회견에 동참했습니다. 네, 오늘도 끝까지 저희 팬의 뉴스 함께 해주시고 또 응원도 해주시고 후원도 해주셔서 대단히 감사드립니다. 주말 잘 보내시고요. 요즘 미세먼지 조금 심하던데 마스크 꼭 잘 챙기고 다니시기를 부탁드리고 저는 월요일에 다시 더 알찬 소식으로 찾아뵙겠습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